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오늘 날씨 무척 춥습니다. 정유년에 이제 일상은 날카로운 추위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정유년, 여러분들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모쪼록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행복한 삶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좌우로 정렬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오빠도 좌우로 한번 불러보세요. 네? 오빠는 2588 대리운전을 3년째 부르신다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2588 박서연 인기 있죠? 2588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지금 들으실 광고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메디톡스를 검색해보세요. 보툴리눔 톡신 공개하면 됩니다.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업계 최초 공개. 진짜 연구하는 바이오 제약회사 메디톡스. 이 여자 궁금한 건 못 참는다. 그런데 왜 다른 건 다 물어보면서 필러는 안 물어보냐고요? 물어보세요. 유라미스인지 물어보세요.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 근데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메디톡스. 이 광고는 의료기기 광고입니다. 새로운 코란도시의 뒷좌석은 얼만큼 편한가요? 턱 없이 편하죠. 플랫플로우니까 뒷좌석에 턱이 없어 다리가 편하고, 리클라이닝 시트니까 허리까지 편하겠죠. 그럼 스타일은요? 더 멋지고 완벽해졌죠. 어때요? 가족이 좋아하겠죠? 우리 가족 첫 번째 SUV 뉴스타일 코란도시 탄생. 코란도시 출시기념 리어스키드 플레이트 무상장착. 내 친구 영화야. 사춘기에 만나 이젠 갱년기를 같이 보내는구나. 우리 화이락진 챙겨 먹고 명랑하게 살자. 넌 우울해하는 거 안 어울려. 홍삼 및 부원료 6대 전통 성분으로 갱년기를 건강하게. 갱년기엔 화해락 진 하세요. 정관장 화해락 진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주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석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네, 했죠. 근데 경제 얘기는 쏙 빠졌다 그러네요. 처음이니까 첫수로 배부를 수는 없을 거고요. 30분 통화했지만 실제 통역에 끼고 했으니까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눈 건 10여 분 정도 될 건데요. 황권한 대행도 안보를 최우선으로 챙긴다고 했고, 처음부터 한미 FTA 재협상이다, 안보 비용 추가 분담 이런 무거운 얘기했으면 분위기가 안 좋겠죠. 그래서 처음엔 좋은 얘기 하니까 경제 얘기가 쏙 빠지고 100% 함께 하겠다 이런 얘기 정도만 왔고요. 특히나 2월에 안보 이벤트가 많이 몰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모레 2월 2일이죠.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방한을 하고요. 사드 관련된 얘기를 좀 할 것 같고, 바로 매티스 장관은 일본 방문하고요. 그리고 다음 달 10일에는 미국 일본 간 정상회담이 있죠. 그리고 김정일 생일이 16일, 다음 달 16일인데 2월 16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 도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경제보다는 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한 것 같고,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도 경제보다는 안보 쪽이 더 무난하지 않겠나 해서 그쪽 얘기를 주로 한 것 같고요. 황교안 권한대행 본인은 긍정도 부정도 하진 않지만 대권 관련 후보로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반사이익이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한테는 미국 내 고용 창출을 또다시 요청했다고 그러네요. 지난 29일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 미국에서 이미 봤었고 전화 통화도 또 하니까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한국보다
이 미국 경제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미국 내 고용 창출을 다시 요청한 겁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이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아베 총리는 미국에서 이미 150만 명의 고용을 일본이 창출하고 있다. 그래서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후에 이미 토요타 자동차의 멕시코 공장 건설 계획을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해서 토요타가 또 5년간 얼마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죠. 그렇게 부담을 했는데 다음 달 10일에 두 사람 정상회담을 하는 와중에 아마도 일본, 중국, 일본 간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죠. 센카쿠 열도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일본을 좀 지지하는 편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자동차 무역이나 관세, 엔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양보를 요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한 번 이 관심을 끄는 이유가 이 반이민 정책 파문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상당히 지금 반발이 그렇습니다. 심하죠. 그리고 주요 수입품에 대해서 고유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국경세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근데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그러네요. 예? 지금 이제 반이민 정책 때문에 정말 트럼프 노믹스 트럼프의 정책들이 상당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 중에서 국경세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장벽 쌓겠다고 했죠. 그 장벽 비용도 멕시코에 물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멕시코 수입품에 대해 35%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 슬그머니 20% 관세 부과안으로 후퇴를 했고요. 그리고 국경장벽 비용도 일단은 짓고 나중에 비용을 멕시코에 청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물러섰잖아요. 그리고 일단 그런데 거기서 미국 멕시코 정상회담을 못하겠다 취소를 하니까 전화해서 좀 일단 달랬고 이어서 코네이 백악관 선임 고문은 멕시코산 관세율이 20%도 아니고 5에서 20%다 이렇게 더 물러섰어요. 그리고 또 폴라이언 하원 의장은 무슨 관세냐 국경 조정세는 이건 관세가 아니라 법인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 법인세냐라고 얘기를 했냐면 관세 얘기를 하면 이거 미국 계속해서 자유무역 규정했는데 본인들이 관세 이렇게 불평등 관세를 하면 세계 무역 기구들을 통해서 소송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인세다 이렇게 주장을 또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반대 의견을 냈지만 공화당 내에서는 법인세 형태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이 국경세, 국경 조정세 이 세목에 대해서 세율에 대해서도 여전히 혼선이 완전히 완벽하게 정리는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트럼프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미국이 한국산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네요. 연휴 중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소비재는 아닙니다. 한국에서 수입되는 가소제, 이 가소제가 플라스틱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라고 해요. 근데 이 반덤핑 예비 관세를 부과했는데 우리에겐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 내 가소세 수입 시장 내에서 한국산의 점유율이 56% 정도로 단연 1위라고 해요. 상당히 영향이 있는 거죠.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애경화학하고 LG화학이 주로 많이 수출을 하는데 세율을 이제 3.96, 5.75%로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서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를 했잖아요. 이제 석유화학산업에 대해서 견제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게 나오고 있고 한국뿐만이 아니잖아요. 지난 23일에 알려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중국산 대형 타이어, 인도산 탄소광 플랜지 이런 데서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으니까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가 일단 반덤핑 관세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연휴 동안 트럼프가 제일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끈 사람이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제 반이민 정책 그 향방이 정말 궁금합니다. 저도. 근데 연휴 동안 반가운 소식도 우리한테는 있었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업체가 터키에서 일본 업체를 제치고 대형 공사를 따냈다고 그러죠. 터키가 건국 100주년을 맞아서 5천억 원 정도 규모로 현수교를 만드는 사업인데 3.7km라고 해서 만약에 이걸 완공을 하면 세계 최장의 현수교가 된다라고 해요. 오늘 3월 공사가 시작돼서 2023년 완공이 되는데 지난해 한국은 터키 제2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해서 여러 수주전에서 일본에 내줬어요. 그 물량을. 그런데 이번에 대림산업 SK건설이 이제 이토츠 IH의 일본 기업을 제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요. 한국은 지금 정치적 공백 상태인데 아베 신조 총리는 이거 수주하려고 직접 가서 총력전을 펼쳤는데 한국 건설사가 수주했다라는 게 의미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소식들이 많지만 이런 소식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윤설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에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근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손흥민 선수가 설 연휴에 시즌 최다골 넣고 또 세배하는 세레머니까지 보여줬어요. 그죠? 예, 그랬죠. 예, 내일 토트넘 경기 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손흥민 선수가 지난 29일이었죠. 이 FA컵 32강전 위컴비 원더러스전에서 2골 몰아넣었고요. 이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시즌 최다골인 11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달 10월 29일 이 사우샘프트전 이후 한 달 동안 무려 5골을 기록한 건데요. 내일 토트넘하고 이 선더랜드의 프리미어리그 정규리그 경기가 있는데 예. 내일 또다시 골을 넣게 되면은 정규리그 최다골 타이 기록하고 이 시즌 최다골 신기록을 또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 최근에 골 감각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아하. 이 문제는 손흥민 선수가 출전하느냐 안 하느냐이거든요. 이 토트넘이 현재 프리미어리그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선두인 첼시를 추격하기에 바쁜데 이 썬더랜드가 꼴찌 팀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트넘으로서는 당연히 이겨야 되는 경기고요. 예. 이 손흥민 선수가 골이 한번 터지면은 계속 터지는 이 몰아넣는 이 특기가 있기 때문에 이 선발은 아니더라도 이 최소한 교체 선수로라도 내일 썬더랜드전에 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엔 야구 소식인데 국내 복귀를 선택한 이대호 선수 말입니다. 어제 예. 입단식, 롯데 입단식 가졌죠?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선수가 무척 바쁩니다. 어제 롯데 입단식 가졌고요. 입단식 끝나자마자 곧바로 롯데 전지훈련지인 애리조나로 출국했습니다. 이대호 선수가 롯데에 합류했는데 롯데가 과연 올해 어떻게 바뀔까? 이게 이제 최고의 관심사거든요. 예. 이대호 선수가 어제 예전에 롯데에 있을 때 내가 굉장히 무서운 선배였다. 근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기도 했고요. 자기 자신을 올 시즌 롯데의 키 플레이어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특히 이 이대호 선수 NC와의 경기에서는 반드시 이기겠다. 이런 투지를 보여줬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이 롯데가 그동안에 부산하고 경남을 연고로 하는 팀인데 NC가 창원 연고로 자리 잡으면서 은근히 롯데와 NC가 이 지역 라이벌 의식을 갖게 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 터줏대 감격인 롯데가 지난해 NC의 1승 15패였습니다. 엄청나게 이제 진 거죠. 예. 롯데로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래서 이대호 선수가 특히 NC전에서는 반드시 이기겠다 이렇게 이제 특별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제 프로야구, 올해 프로야구가 실질적으로 이제 슬슬 좀 시작하는 것 같아요. 10개 팀이 일제히 해외 전지 훈련에 나설 예정이라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까지가 이 프로야구 선수들의 단체 훈련을 금지하는 비활동 기간이거든요. 내일부터 이제 훈련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그래서 이 프로야구 10개 팀이 어제와 오늘 내일 사이에 일제히 전지훈련을 떠납니다. 전지훈련지는 주로 이 미국의 괌이나 애리조나 또 일본의 오키나와 미야자키, 호주 등지에서 전지훈련을 하고요. 이 전지훈련 마치면은 대부분의 팀들이 다음 달 20일을 전후로 해서 오키나와로 몰려드는데 이 오키나와에서는 이 연습 경기 위주의 실전 훈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여자농구 소식 좀 알아보죠. 우리은행이 여자농구에서는 절대 지존이네요. 5회 연속 우승이 확정이 된 거죠? 예, 대단합니다. 여자농구에서 우리은행이 지난 27일 삼성생명을 86대 72로 일찌감치 이기고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졌습니다. 5회 연속 우승이거든요. 정규리그 경기가 10경기나 남아있는데도 24승 1패, 승률 9할 6푼으로 일찌감치 우승을 확정되었습니다.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지금까지 25분의 경기가 있었는데 신한은행에 딱 한 번 졌습니다. 나머지 24경기 모두 다 이기고요. 여자농구 최고 승률이 신한은행이 기록했던 9할 2푼 5리인데 우리은행이 과연 이 남은 10경기에서 몇 승까지 추가할지가 관심사죠.
자, 이 도널드 트럼프는 참 여러 군데에 나와요. 예, 좀 전에 경제 얘기도 나오고 정치 얘기할 때도 나오고. 근데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 반이민 행정명령 발동, 이게 스포츠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스포츠계가 이 대회 때문에 이 선수들이 이 국가 간의 이동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7개 무슬림 국가 시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이제 발동하니까 예. 이란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란이 다음 달 8일에 그 레슬링 월드컵을 개최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란 정부가 미국 시민의 이란 입국을 불허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레슬링 대표팀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로스앤젤레스 시가 2024년 올림픽 유치를 추진 중이고요. 미국이 또 이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2026년 월드컵 공동 개최를 논의하고 있는데 이 트럼프가 사인한 이 반이민 행정명령이 미국의 이 올림픽이나 월드컵 유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스포츠계의 일반적인 분석이죠. 요새 미국 꼬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메리칸 풋볼 말고 이 축구를 많이 한대요, 진짜로. 그러니까 미국도 이 월드컵 유치 같은데 상당히 신경을 쓸 것 같은데 트럼프 덕분에 참 여러 가지로 꼬일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테러를 왜 막아야 되냐 하면 그것은 인권을 위해서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좀 트럼프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하선입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좁은 차에서 생활하던 은훈의 가족이 새 집을 찾고 가스 폭발로 전신 화상을 입은 현석이가 치료비 걱정을 덜 수 있었던 것은 다 여러분의 사랑 덕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위기의 순간 월드비전은 위기 아동 지원 캠페인을 통해 도움이 절실한 가정을 긴급 지원합니다. 연말 연시 여러분의 사랑이 꼭 필요한 곳에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월드비전과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YTN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녀 개그우먼 조이란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잠시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중국은 석탄을 기반으로 하는 중앙 난방을 하거든요. 이런 겨울철이 되면 석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양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근데 귀국을 하고 보니까 이게 비단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겨울철 공기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깔았습니다. 우리 동네 대기질이라고 하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실시간으로 우리 동네 미세먼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 동네 대기질 앱 요거 필수입니다. 필수. 외출하기 전에 대기 상태 먼저 체크하는 요 센스 기억하세요. 우리 동네 대기질 오마이 샤오신.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지맥스. 생산 장갑도 지맥스. 헬스 장갑도 지맥스. 가죽 장갑도 지맥스. 장갑하면 지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지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지맥스. 한국어요? 어릴 적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 한글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는 싫었지만 이제는 감사해요. 그리고 한국어 하는 내가 자랑스러워요.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 118개국 1900여 개의 한글 학교에서 10만 명의 재외동포 아이들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한민족이라는 뿌리를 잊지 않도록 재외동포 재단은 전 세계 한글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2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버팀목 재외동포 재단. 공기가 탁해 작업이 안 됩니다. 유해 공기 때문에 직원들 건강에 지금 당장 오토링크를 설치하라. 오토링크 산업용 집진기 각종 분진과 오일 미스트, 용접효, 작업장 냄새와의 전쟁 끝. 믿을 수 있는 집진기 오토링크. 1577-7097.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죠. 지금 들으실 광고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메디톡스를 검색해보세요. 보툴리눔 톡신 공개하면 됩니다.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업계 최초 공개. 진짜 연구하는 바이오 제약회사 메디톡스. 이 여자 궁금한 건 못 참는다. 그런데 왜 다른 건 다 물어보면서 필러는 안 물어보냐고요? 물어보세요. 유라미스인지 물어보세요.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 근데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메디톡스. 이 광고는 의료기기 광고입니다. 여보, 요즘 왜 자꾸 짜증이냐고 갱년기 아니냐고 했지? 그래, 나 갱년기 맞아. 그래서 이제 화이락진 챙겨 먹을 거야. 홍삼 및 부원료 6대 전통 성분으로 갱년기를 건강하게. 갱년기엔 화해락 진 하세요. 정관장 화해락 진.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출발 새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 같은 한마디. 당신의 옷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사랑하는 이가 죽은 후에 따라오는 이 질문을 지금도 셀 수 없이 많은 집에서 하고 있겠지. 대답은 분명하오. 몇 점은 가까운 친지들에게 주고, 몇 점은 친한 친구나 이웃에게 주고, 몇 점은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약간은 사랑하는 이를 위해 보관하는 거요. 오늘은 존 버거의 아내의 빈방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예, 원래 월요일 날 보내드리는 코너였죠. 근데 어제가 설 연휴였던 관계로 오늘은 화요일 날 월요일에 이종근의 종, 서양호의 양, 종양 커플 모셨습니다. 자,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꿈 꾸셨습니까? 출발 이종근입니다. 예,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새아침 서양호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자, 지금까지는 대선을 앞두고 중요한 게 바로 추석 민심이었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대선이 12월에 있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추석성 설 민심. 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야겠죠. 이게 이제 지금 근데 오늘 설 민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자, 두 분은 이번 설에 서울에 계셨어요? 아, 네네. 저는 본가나 처가나 모두 다 서울이라 네. 서울에서 서울을 지켰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차영호 소장님. 저는 어머님께서 역귀성하셔서 그 형님 댁이 수원인데 수원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세대의 노인층과 그리고 형님 세대의 장년층 그리고 저까지 우리 청년층으로 포함되는 조카들과 그 얘기 지금 하려고 노상청이 한데 아니 올려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를 지금 근데요. 네. 연임의 나쁜 기운이 아직도. 청장년할 때 장년이 몇 살부터인지 아세요? 네? 아니 왜 날 보고 자꾸 그렇게 미안한 듯이 웃어. 아니 장년이 55부터 장년입니다. 청년 맞아요. 네. 네, 저는 장년. 아슬아슬하게 커트라인 통과했습니다. 저는 장년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요번에 설 민심은 어땠을 거라고 보세요? 이종훈 시장님. 네, 일단 설에 모여서 이제 떠오르는 후보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자리였겠죠. 그런데 사실상 저는 반기문 총장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반기문 총장이 귀국하기 전에 가졌던 어떤 생각들 그리고 귀국한 이후에 일일 1구설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래서 이제 반기문 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어떻게 변할까. 그게 이제 그 밥상머리에 오른
후보들은 반 총장에 대한 그런 평가가 바로 더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반등을 할 것이냐 그 고비가 이제 그 서울 밥상에 달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후보들이 그 밥상에 오른 거는 그렇게 크게 안 보이는 그런 그 자리였다고 봅니다. 예. 저는 뭐 제가 청년, 장년, 노년 얘기하는 게 그 세대별 표심 변화에 주목을 좀 해봤습니다. 예전에는 통상적으로 2030 세대는 야당, 그리고 5060은 여당, 40대가 캐스팅 보터 이렇게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탄핵으로 해서 전체 지형이 정권에 대한 심판 그리고 정권 교체에 대한 그 여론이 높다 보니까 실제로는 현재 보니까 40대까지 2030, 40까지가 야권 그리고 60대 이상이 여권 성향의 40대 캐스팅 보트가 이제 50대로 올라갔다. 그래서 50대에서 보니까 참 자기가 50대라고 참. 예. 물론 예전에 민주화 세대가 50대가 된 것도 있지만 특히 이제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50대 표심이 보수 성향에서 중도 내지는 개혁 성향으로 좀 바뀐 측면이 좀 있다. 그래서 반기문 문재인 지지율도 보면 언론사에서 보면 50대에서 좀 박빙 구도로 나타나는 걸 봐서 예전에 40대 캐스팅 보트가 50대 캐스팅 보트로 변화된 야권에 유리한 지형이 펼쳐져 있는 것만은 객관적인 상황은 사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네. 그리고 인물은 저는 뭐 보니까 문재인이냐 아니냐 그 얘기가 제일 많았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특이하게 젊은 층들에 대한 안희정 지사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등의 그 문재인 전 대표와 나머지 야권의 2위부터 5위까지의 전체 합산이 약 비슷하게 나오고 한 5% 정도 뒤지는 게 나오는데 그들이 한데 힘을 합쳐서 결선 투표를 통해서 힘을 모아서 대역전극이 가능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특히 안희정 지사가 개혁성이라든가 선명성 경쟁보다는 야권 지지층 이외에 있는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 합리적인 스탠스, 사드의 한미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든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녹색 성장과 창조 경제는 계승해야 한다든가 이런 합리적인 제안을 통해서 중도 외연 확장까지 하는 걸 보고 이것은 안희정 지사에게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도 도움이 되는 외연 확대 전략이 아닌가 해서 안희정 지사의 합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좀 있더라. 그게 좀 서울 밥상민심에서 핵심적인 게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저는 이제 보수 지형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겁니다. 서 소장께서 이제 진보 쪽에 결집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진보표를 다 합치면 뭐 문재인 대표라든지 안희정 지사라든지 이재명 시장이라든지 다 합치면 지난번 대선 때 5년 전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당시에 받은 지지율과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보수 후보를 다 합치면 박근혜 후보가 받은 지지율이 안 나와요. 득표율가 안 나오는 게 많은 표가 지금 무당 그러니까 부동표를 이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동표는 뭐냐면 비박 반문이거든요. 아하. 그런데 이 비박 반문을 잡기 위해서 이 보수 측에서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데 저는 유의미한 게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보수 단일화를 주창했다는 거. 그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이제 어정쩡한 스탠스에서 확실하게 자기가 보수 쪽에 후보로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 유승민 원내대표를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 배신하고 사실 좀 어정쩡해. 경제 민주화 너무 좌쪽이 아니야? 이런 어떤 자신의 색깔을 조금 더 희석시키고 찾아다니는 사람도 김종필 총리라든지 그 원로들 찾아다니고 친이계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보수의 명실공히 보수의 후보가 되겠다라는 어떤 선언을 함으로써 지형이 약간씩 좀 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는 김 빼는 소리 제가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뭐냐. 이 추석민심, 설민심이요. 이게 정치권에 대목인 거는 뭐 예전부터 확실한데 이게 예전만 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추석 때 이제 설 때 이게 왜 이게 중요하 이게 각지에서 다 가족들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정치 정보에 일종의 유입 경로 역할을 했는데 요새는 그냥 매체가 다운화돼가지고 텔레비전만 키면 그냥 하루 종일 정치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또 요새 고연령층이 이 스마트폰에서 SNS를 많이 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끼리도 이게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그렇죠. 자신의 신념이 공고화되는
그래서 예전에 서울 추석 지나야지 공과가 됐던 게 요새 공과가 일상적으로 돼가지고 아주 확신에 차게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특징은 대선 주자군 가지고는 많이 갈리는데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게이트 사건 관련해서 일치된 빨리 나라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조기 대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최순실 게이트가 진상이 규명이 되고 대통령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 하는 그 여론만큼은 노장청이 일관된 목소리인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잘 해낼 야권 후보가 돼야 한다는 얘기하고 아니다.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반기문 총장 같은 전 총장 같은 안정 속의 개혁을 추구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에 대한 세대별로 좀 갈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통일적인 의견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만큼은 일치된 의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아까 굉장히 공감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점인데 저는 예전에 그런 정보력이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양자구도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여러 구도가 되지 않고 나는 어떤 편, 나는 어떤 편 이렇게 해서 그 결론이 났는데 지금 그렇게 각 그 세대별, 각 지역별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정보를 취득하는 그런 시대가 되면 자기 생각이 뚜렷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는 다자구도가 성립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3자 구도나 혹은 4자 구도 4명 정도가 나오는 그런 대통령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각기 그렇게 그 분화돼서 자기가 딴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 생각 그대로 표현하는 지지율이 나온다면 30%대의 지지율, 20%대의 지지율을 받는 후보들이 많아질 것이다. 다자간 구도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어쨌든 이번에 반기문 얘기 나왔을 것이다. 이종근 실장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서영우 소장님은 이제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안희정 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전부 이게 사실 이 대선이 가까울수록 각자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다 해석을 해요. 아직은 일반 국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 쪽으로 다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근데 객관적으로 이번에 서울 민심에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라고 보십니까? 서영호 소장님. 저는 제가 볼 때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아닌가 싶어요. 피해를 본 사람. 예. 왜냐하면 일단은 새누리당 내 후보 대안 부재로 인해서 황교안 대행이 주목받긴 했는데 황교안 대행이 예전까지는 절대 출마하지 않겠다 그랬다가 현재는 지금은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바뀐 걸 보고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과연 황교안 대행의 출마라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보수 진영 전체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칼집 속의 칼이기 때문에 뽑지 않아서 그 위력을 기대하지만 막상 뽑고 나면 대통령 권한 대행에 또 대행을 뽑아야 되는. 그래서 총리가 출마하게 되면 이제 경제부총리가 권한 대행의 권한 대행 간단히 유일호 장관이 이제 하는 유일호 거죠. 부총리가 대행에 대응을 해야 되는. 그렇게 될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안보 문제라든가 외교 문제 중요한 사항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방금 들어온 뉴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잠시 뒤에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불출마 선언을 가장 먼저 했던 분이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죠. 그리고 이제 원희룡 제주지사가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되는데, 미안합니다. 혼자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거 좀 이따가. 네네. 어떻게 보세요? 저 원희룡 지사 불출마 선언. 일단 두 가지가 오버랩돼요.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보수 단일화를 주장한 것과 그다음에 남경필 지사가 지금 불출마 선언한 것과 일단 바른정당은 결과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유승민 이 후보 쪽으로 잠정 후보 쪽으로 이 새가 몰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상욱 의원 등 새누리당에 있는 의원 한 서너 명이 지금 탈당 선언을 하고 유승민 의원을 지지한다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바른정당은 어찌됐든 지금 유승민 그 후보를 로서 이제 새를 형성을 하면서 막판에 이제 반기문 전 총장과의 어떤 그런 연대 문제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은 지금 자신의 길을
그러니까 걷는 어떤 그런 형세로 몰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뭐 이번 대선 쟁점이 세대 교체라든가 정치 교체가 아니라 확고하게 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정권 심판, 정권 교체의 거대한 쓰나미 때문에 저렇게 세대 교체 소장파 주자들이 맥을 못 추는 것 같다. 그래서 인물론을 강조했던 박원순이라든가 지금 현재 그 원희룡 지사 같은 분들이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바닥 민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또다시 이번에 선거에서 가장 큰 쟁점은 정권 교체냐 아니냐에 대한 핵심 쟁점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누가 될 사람, 어쨌든 바뀌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될 사람이 더 밀어주자 이런 생각이다 이 말씀이세요? 네, 저는 뭐 물론 사람으로 후보로 그것은 발현되겠지만 어쨌든 정권 교체에 대한 의지가 커지기 때문에 인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비전을 평가받기에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런 사태가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보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선 후보들이 좀 많이 나와줘야지 이게 경쟁을 하면서 그나마 이목을 좀 끌 텐데 좀 이미지 괜찮고 유력한 사람들이 전부 줄줄이 불필마 선언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지금 시간이 없죠. 시간이. 그러니까 이 대선 시계가 2개월밖에 안 남은 관계로 경선에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지금 서영호 소장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정권 교체가 지금 완전히 당이다. 그런데 그 부분은 처음에는 그럴듯하고 고개를 끄덕이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나도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갔는데 문재인 대표를 대통령 당선시키기 위해서 내가 나간 게 아닌데 마치 촛불 민심이 무조건 문재인 대표가 당선되는 게 당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건 아니다. 라고 정신이 든 사람들 속에서 그렇다면 대안이 뭐냐. 그 다음 대안이 뭐냐. 이렇게 어떤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쪽 바른정당이 지금 이런 움직임은 사실상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정쩡했거든요. 진보 쪽도 기웃거리고 중도 쪽도 기웃거리고, 근데 보수는 보수라고 자신들은 이야기하고, 근데 국민들은 그걸 제대로 느끼질 못했어. 아니, 도대체 뭐 어떤 보수를 얘기하는데 그 보수가 다른 거야? 라고 반문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다. 이럴 때가 아니다. 진짜 보수의 어떤 대표로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지금 낸 게 아니냐 싶습니다. 네. 지금 사실 남아있는 이 후보들 이렇게 보면은요. 근데 이걸 보수 후보라고 그래야 되나? 반기문 전 총장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유승민 의원이 있고, 남경필 지사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없는 것 같은데? 황교안. 황교안. 본인은 아직 얘기 안 했으니까요. 이재명, 안희정. 보수. 예. 그러면은, 여권, 야권은 많죠. 유력 주자, 문재인 전 대표, 이재명 시장, 안희정 지사, 손학규 전 대표, 해가지고 많은데, 이 여권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좀 그런 거 아니겠어요? 흥행이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현재 정국을 그대로 이인재 전 최고위원도 있습니다. 예. 네, 현 정국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이 높기 때문에 이미 대선의 상황 객관적 지형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표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 내에서는 오죽하면 인물난 때문에 황교안 대통령 대행마저 출마를 거론할 정도로 궁색한 처지. 황교안 권한대행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는 황교안 대행이 출마해서 여권이 분열되는 것이 야권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황교안 대행이 일정하게 새누리당의 전통적 보수층을 10%를 표를 이상 모은다면 그 10% 표가 또다시 여권의 보수층 중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고 반기문에게 몰아졌을 경우에 황교안 대행이 출마하지 않으면 오히려 투표에 기권하거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황교안 대행이 나옴으로써 90열 형성해서 지지율이 높아지고 결국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보수표에게 표를 몰아줄 경우에는 야권에도 좋은 지역만은 아니다. 물론 그런 당리당략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대행으로서 국정 운영에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되는데 특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북핵 위기 속에서 황교안 대행이 출마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새누리당의 당리당략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 국민의 그 관점에서 본다면 올바른 선택인지 다시 한번 재론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야당에 대한 상황 그리고 전체 국민에 대한 상황을 봤을 때 황교안 대행의 출마 제로는 유리한 것만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나온다면 절대적으로 문재인 대표한테는 유리합니다. 그 지형이 가장 문재인 대표가 바라는 바예요. 왜냐하면 자 황교안 총리가 아니고 만약에 반기문 전 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정권 심판론이 안 먹혀요. 제3지대 얘기가 나오고 개헌이라든지 다른 구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황교안 총리가 나오면 확실하게 공격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가 또다시 연장하려고 한다라고 공격해버리면은 완전히 진영 논리가 완전히 형성이 되거든요. 그럼 대척점이 형성이 돼요. 대척점이 형성이 안 되어야 다른 구도가 되는데 완전히 대척점이 형성이 되면 문재인 대표로서는 자신이 얘기하는 정권 교체, 박근혜 정부 심판 이게 이 정부에서 가장 큰 핵심 이슈가 되죠. 아니 황교안 총리가 되면 보나마나 박 대통령을 사면시킬 거야. 이 한마디로 사실은 이 구도가 딱 형성이 될 텐데. 그 얘기는 문재인 전 대표 황교안 권한 대행이 양강 구도가 될 때는 그 말이 맞는데 실제로 제가 보면 황교안 대행이 양강 구도엔 끄지 못하고 반기문 대 문재인 구도가 형성된 속에서 보조축으로서 황교안 대행이 10%에서 15% 정도 지지율을 가진 다음에 그 표를 당선 가능성이 높은 보수표에게 몰아주고 반기문에게 몰아줬을 경우에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반기문에게 반사익이 훨씬 더 큰 황교안 대행의 출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어쨌든 우리가 선거는 구도와 인물과 바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도가 일단은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게 구도든 인물이든 바람이든 간에 이게 언제 대선이 치러지는지 좀 알아야지 뭘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된다. 이거 박한철 헌재 소장이 밝힌 건데 잠시 후에 퇴임식이 열립니다. 오늘. 근데 지금 박한철 소장께서 말씀하신 이게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뭘 하려고만 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보니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바로 이 후임을 결정해야 된다고 하죠. 그런데 후임을 결정하려면 보나마나 국회에서 이야기하고 하고 2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임을 결정하지 않고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까지 해야 된다라는 당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죄다 사실은 하지 않겠다.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당위가 계속 이어질 수 있으려면 사실상, 이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2월 9일 이전에 사퇴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의지만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것도. 네, 나경원 의원이 헌재 소장하고 재판관 임명해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헌재 소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권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황교안 대행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헌법학회에 대해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자칫 분란의 씨앗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아마 박한철 소장 같은 경우는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까지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해야 한다는 이유는 헌재가 9명으로 구성되는데 입법, 사법, 행정 그래서 국회, 대법원장, 대통령이 3인씩 추천하게 돼 있는데 거기서 2명이 빠지게 되면 삼권 분립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왜곡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라는 취지 때문에 3월 13일 이전에 하자는 것이 박한철 소장의 의견인 것 같고요. 헌재가 현재 선고일이 통상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2월 9일까지 증인신문 기일이 잡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판결문 작성 2주를 고려하면 앞으로 2월 23일 목요일, 3월 2일 목요일, 3월 9일 목요일 중에서 헌재 선고가 예상할 수가 있는데 헌재 관계자가 3월 초 정도에는 판결문까지 쓰는 게 가능할 거다 그러면 3월 2일 목요일로 예상하게 된다면 60일 이내 대선. 그럼 5월 2일 대선이 되는데 5월 초가 노동절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이 있기 때문에 통상 대통령 선거가 수요일 날 치러진다고 한다면 4월 26일 수요일이 가장 유력한 게 아니냐라는 게 예상되는. 그렇죠. 3월 초에 안 되는데 3월 초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진짜 지금처럼 깜깜이 돼서는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일리하는 이종분 논설실장 그리고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무 소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자, 설 연휴 끝나고 첫 번째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새해 첫 하루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운이 함께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